김민수는 20대 후반 친구의 소개로 만난 지영과 사랑에 빠졌어요. 지영은 민수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었죠. 지적인 매력과 따뜻한 성품을 지닌 그녀와의 시간은 민수에게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두 사람은 결혼 후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민수에게 늘 새로운 기쁨을 안겨줬어요. 지영은 민수를 위해 손수 아침밥을 준비했고, 민수는 출근길에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들의 집은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부엌 창가에 선 지영의 모습은 민수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보여주는 듯했죠. 결혼 후 2년쯤 지나 지영은 민수에게 딸을 선물했어요. 작고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품에 안고 지영은 환히 웃었고 민수는 그 모습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이름은 지은. 지영의 은혜라는 뜻을 담아 민수가 직접 지었어요. 그 이름처럼 지은은 민수의 삶에 은혜로운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민수는 딸의 작은 손과 발을 보며 세상에 이보다 더 완벽한 존재가 있을까 싶었어요. 지은이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그는 곧장 달려가 품에 안아줬습니다. 지영이 민수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아이를 잘 돌볼 줄 몰랐어요. 우리 지은이니까 당연히 잘해야지.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주말이면 민수는 지영과 지은을 데리고 동네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지은이 어린아이답게 흙놀이를 하고 미끄럼틀을 타며 웃을 때마다 민수의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지영은 그런 민수와 지은을 보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고 민수는 그 미소에 늘 반했어요. 그런데 지은이 3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지영은 마을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평소와 다를 것 없던 날이었기에 민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경찰로부터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민수 씨 되십니까? 큰일이 생겼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지영이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지영은 길을 건너던 중 불법 유턴하던 차량에 치였고 크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곧바로 수술실 앞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아내를 살려주세요. 제발. 그러나 몇 시간 후 의사는 민수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안타깝지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지영 없이 살아갈 미래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장례식 동안 민수는 충격과 슬픔에 빠져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영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밤마다 흐느꼈어요. 하지만 그를 더욱 힘들게 했던 건 3살밖에 되지 않은 지은의 순수한 눈망울이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 지은의 물음에 민수는 대답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그는 딸을 꼭 끌어안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영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민수는 딸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은은 민수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죠. 그는 딸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기 위해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밤마다 지영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가 남긴 지은을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어요. 지영아, 내가 지은이를 꼭 잘 키울게. 그러니까 걱정 말고 편히 쉬어. 그렇게 민수의 삶은 슬픔 속에서도 딸에 대한 사랑으로 다시금 빛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의 하루는 지은을 위해 존재했고 그 사랑은 민수의 삶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아침 6시면 눈을 떴습니다. 어두운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시간, 그는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며 딸 지은의 방으로 향했어요. 잠들어 있는 지은의 얼굴을 보면 피곤함도 잊을 만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은아, 일어날 시간이야.
우리 공주님, 오늘도 씩씩하게 일어나야지. 민수가 부드럽게 딸의 이름을 부르면 지은은 눈을 비비며 이불 속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아빠, 조금만 더 잘래요. 하지만 민수가 밥 먹으면 아빠가 지은이 좋아하는 인형 사줄 텐데. 라고 말하면 지은은 곧바로 벌떡 일어나 환히 웃었습니다. 진짜요? 아빠 최고예요. 지은이 4살이 되던 겨울, 민수는 딸의 머리를 묶어주는 일이 아침의 중요한 일과가 되었어요. 지은아, 오늘은 어떤 머리를 하고 싶어? 양갈래로 묶을까? 아니면 리본으로 장식할까? 지은은 거울 앞에 앉아 고민하다가 밝게 대답했어요. 아빠, 리본 묶어주세요. 친구들이 제일 예쁘대요. 민수는 딸의 작은 머리칼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모으며 묶어주었어요. 처음에는 손이 서툴러 머리가 삐뚤어지기도 했지만 민수는 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더 열심히 연습했죠. 지은은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활짝 웃었습니다. 아빠가 해주니까 더 예뻐요. 진짜예요. 그 한마디는 민수의 피곤함을 잊게 만들었고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일도 민수에게는 중요한 도전이었어요. 아내가 있을 때는 늘 그녀가 완벽한 아침을 준비했지만 민수는 요리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오늘은 아빠가 계란말이를 만들어 볼게. 어떻게 생각해? 지은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아빠가 달걀을 휘젓고 프라이팬에 붓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진짜 멋져요. 요리사 같아요. 민수는 계란말이를 뒤집으려다 조금 태웠지만 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아빠, 이거 너무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계란말이 중에 최고예요. 민수는 딸의 칭찬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은이가 잘 먹으니 아빠가 요리하는 보람이 있구나. 그 작은 순간들이 민수에게는 하루를 살아가는 큰 힘이 되었죠. 비가 세차게 내리던 어느 오후, 민수는 지은을 유치원에서 데려오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서둘러 길을 걷는 와중에 지은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아빠 저기 봐요. 웅덩이. 그녀의 눈이 반짝이며 물웅덩이를 가리켰습니다. 작은 웅덩이는 빗물로 가득 차 있었고 지은은 발을 들썩이며 말했어요. 저기 뛰어도 돼요? 한 번만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옷이 젖으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집에 돌아가 옷을 다시 갈아입히는 것도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럼 한 번만이다. 옷 다 젖으면 큰일 나니까 조심히 뛰어야 해. 지은은 아빠의 허락에 활짝 웃으며 장화를 신은 발로 웅덩이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발이 빗물을 튀길 때마다 지은은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아빠 너무 재미있어요. 물이 막 튀어요. 지은은 웅덩이를 뛰어다니며 순수한 기쁨을 만끽했어요. 민수는 딸의 모습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가 내리는 차가운 날씨에도 딸의 웃음은 민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도 와요. 같이 뛰어요. 지은이 손을 내밀며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딸의 손을 잡고 함께 웅덩이로 향했어요. 둘은 장화를 신은 채 웅덩이를 뛰어넘고 빗물을 튀기며 함께 웃었습니다. 아빠 너무 재미있어요. 다음에 또 비 오면 같이 웅덩이 뛰어도 돼요. 지은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다음에도 이렇게 재미있게 놀자.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씻고 따뜻한 차 한잔하자. 지은은 아빠의 손을 잡고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저 아빠랑 웅덩이 뛰어서 진짜 행복했어요. 그날 비 오는 날에 작은 웅덩이 놀이는 민수와 지은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민수는 딸의 웃음 속에서
지은은 아빠와 함께한 특별한 순간 속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주말 오후 민수는 집안일을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은이 방에서 쪼르르 달려 나와 민수의 무릎 위에 올라탔어요. 아빠, 오늘은 동화책 읽어주세요. 지은의 요청에 민수는 빙그레 웃으며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좋아. 우리 지은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한번 골라볼까? 민수는 서랍을 열어 딸이 좋아하는 동화책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지은은 진지한 표정으로 책을 살펴보더니 자신의 가장 좋아하는 책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이거요? 공주님이 나오는 이야기요. 민수는 딸을 무릎 위에 앉히고 책을 펼쳤습니다. 좋아. 공주님 이야기 시작한다. 우리 지은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해. 지은은 기대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민수는 이야기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공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은은 손을 꼭 쥐며 어떻게 아빠 공주님은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고 왕자가 용감하게 공주님을 구할 때는 환하게 웃으며 왕자가 정말 멋져요. 공주님이 좋아하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딸의 반응에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읽으려 노력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지은은 아빠의 목소리에 이끌려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공주님과 왕자가 행복하게 살았대. 민수가 마지막 구절을 읽으며 고개를 돌리자 지은은 어느새 잠이 들어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민수의 옷자락을 꼭 쥔 채 깊이 잠든 딸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민수는 책을 조용히 내려놓고 딸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우리 지은이는 아빠의 작은 공주님이야. 너가 있어서 아빠는 매일 행복하단다. 민수는 딸을 조심스레 들어올려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지은아, 너가 웃는 모습만 봐도 아빠는 정말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야. 그 말은 잠든 딸에게 전하는 민수의 진심이었어요. 어느 날 밤 민수는 갑작스럽게 지은이 열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도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이야기하던 딸이 갑자기 힘없이 앓는 소리를 내며 잠에서 깼기 때문이었죠. 지은아, 어디가 아프니? 민수는 잠도 잊은 채 딸의 방으로 달려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자 딸의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뜨겁게 느껴졌어요. 머리가 조금 아파요. 춥고 뜨거운 것 같아요. 지은의 힘없는 목소리는 민수의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곧 나아지게 해줄게. 조금만 참자. 민수는 곧바로 약상자로 달려가 해열제를 찾아 딸에게 먹였어요. 그는 약을 먹인 뒤 차가운 물에 수건을 적셔 딸의 이마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곧 괜찮아질 거야.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은의 상태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딸은 추운 듯 몸을 웅크리며 힘없이 속삭였어요. 아빠, 너무 춥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민수는 딸이 떨지 않도록 이불을 여러 겹 덮어주면서도 열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고 민수는 한순간도 딸의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열이 조금이라도 올라갈까봐 그는 계속해서 물수건을 적셔 교체했어요. 딸의 상태를 확인하려 손을 잡았을 때 작은 손이 민수의 손을 꼭 쥐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들은 민수는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아빠가 곁에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 지은이 금방 나을 거야. 민수는 침대 옆에서 밤새도록 지은의 상태를 지켜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괴로워할 때마다 민수는 그녀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진정시켰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아빠가 여기 있잖아. 그의 속삭임은 딸을 달래는 동시에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민수는 지은의 이마를 다시 만져보았어요. 다행히 열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민수는 긴장이 풀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딸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정말 잘 버텨줬어. 지은은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아빠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저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아빠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민수는 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도 지은이가 잘 버텨줘서 너무 고마워. 이제 조금만 더 자자. 아빠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게. 그날 아침, 지은은 밝은 얼굴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저 다 나았어요. 그녀의 환한 미소를 본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지은이가 다시 웃으니까 아빠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다. 지은은 아빠의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아빠가 저를 돌봐줘서 그래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민수는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그 모든 것이 딸의 한마디로 충분히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의 웃음과 건강한 모습은 민수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고 그는 딸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지은이 5살 생일을 맞던 날, 민수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보기로 한 것이었죠. 요리 초보였던 민수에게는 큰 도전이었지만 딸의 생일을 위해 그는 모든 정성을 쏟았어요. 민수는 주방에서 레시피를 펼쳐놓고 서툰 손으로 반죽을 시작했어요. 케이크 틀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 모양이 삐뚤어지고 크림을 바를 때는 여기저기 엉망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케이크 위에 지은이 좋아하는 딸기와 작은 초를 꽂으며 완성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너만을 위해 특별히 만든 거야. 조금 못생겼어도 맛은 최고일 거다. 지은은 케이크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아빠에게 달려왔어요. 아빠가 만든 거니까 너무 맛있을 거예요. 지은이 한 조각을 맛보며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아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생일 케이크예요. 그날의 케이크는 민수와 지은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어요. 지은이 8살이 되어 학교에 들어가면서 민수의 하루는 훨씬 더 분주해졌어요. 아침마다 지은의 책가방을 점검하고 숙제를 확인하며 딸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민수의 일상이 되었어요. 지은아, 오늘 준비물은 다 챙겼니? 선생님께 혼나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민수는 가방을 열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어요. 지은은 그런 아빠를 보며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저도 이제 다 컸어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딸이 학교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늘 정성을 다했어요. 우리 지은이가 잘한다는 건 아빠도 알지. 그래도 아빠가 확인하면 더 안심되잖아. 이렇게 매일 아침 지은을 학교에 보내는 일부터 저녁에는 숙제를 확인하고 칭찬해주는 것까지 민수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챙겼습니다. 하지만 아내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민수에게는 이 모든 것이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한때는 아내와 함께하던 작은 일상들이 이제는 모두 민수의 몫이 되었으니까요. 그는 지은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든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특히 학부모 상담날은 민수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오늘 선생님이랑 아빠가 이야기하셔야 한대요. 지은은 설레는 표정으로 민수의 손을 잡았고 민수는 딸의 손을 꼭 쥐며 학교로 향했어요. 상담실로 들어서자 지은의 담임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로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지은 아버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은이는 정말 밝고 착한 아이라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요. 선생님의 칭찬에 민수는 긴장이 풀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지은이가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 기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잠시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가끔씩 지은이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혹시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에 민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혼자만의 마음속에서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민수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네, 선생님. 제가 좀 더 신경 써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는 딸에 대한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지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선생님이 엄마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시던데, 엄마 생각이 많이 나니? 지은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빠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있는데 나는 엄마가 없어서요. 지은은 미소를 지으면서도 살짝 아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아빠가 있으니까요. 아빠가 저랑 놀아주고 요리도 해주고 동화책도 읽어주시잖아요. 지은의 말에 민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딸을 끌어안았어요. 그의 가슴은 아릿했지만 동시에 위로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은아, 너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야. 엄마는 항상 우리 곁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너희 곁에 늘 있을게. 엄마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언제든 아빠한테 말해도 돼. 아빠가 다 들어줄게. 지은은 아빠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아빠, 제가 엄마 생각날 때마다 아빠한테 꼭 말할게요. 민수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결심했습니다. 우리 딸이 더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더 많이 웃게 해줘야겠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기 전 딸의 방을 들여다보았어요. 지은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민수는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를 위해서라면 아빠는 뭐든 할 수 있어. 민수의 다짐은 딸의 아련한 그리움을 채워줄 더 큰 사랑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어요. 어느 날 강원도의 겨울 축제를 가기로 했어요. 민수는 지은과 함께 이 축제를 계획하며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딸과 함께 만드는 추억은 민수에게 언제나 가장 소중한 것이었죠. 아빠, 이번엔 진짜 눈으로 만든 집을 볼 수 있는 거죠? 지은이 반짝이는 눈으로 묻자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 지은이랑 꼭 가기로 약속했으니까. 강원도로 향하는 길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눈이 쌓인 산과 나무는 마치 동화 속 배경 같았죠. 지은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연신 감탄했어요. 아빠, 여기가 진짜 천국 같아요. 민수는 딸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우리 지은이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았어. 그날은 민수에게도 지은에게도 특별한 날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축제장은 생각보다도 더 화려하고 북적였어요. 눈으로 만든 거대한 성, 얼음으로 조각된 동물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까지 지은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들떠 있었어요. 아빠, 저거 봐요. 진짜 눈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민수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은은 얼음 미끄럼틀 위에서 깔깔거리며 웃었고 민수는 그런 딸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따라 웃었어요.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축제장 안에 마련된 포장마차에서 따뜻한 어묵과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아빠, 이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지은이 뜨거운 어묵 국물을 호호 불어가며 먹는 모습에 민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딸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즐거움이 평생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랐죠. 그러나 행복했던 그날의 오후, 모든 것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어요. 지은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고, 민수는 화장실 근처의 작은 벤치에 딸을 앉혀놓고 말했어요. 지은아,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아빠, 금방 갔다 올게. 지은은 아빠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수는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어요.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민수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지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은아? 민수는 곧바로 딸의 이름을 부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처음엔 혹시 근처에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지은은 보이지 않았어요. 지은아, 장난치는 거야? 빨리 나와! 민수는 초조한 마음에 점점 더 큰 소리로 딸의 이름을 외쳤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축제장의 구석구석을 뛰어다녔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딸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죠. 혹시 작은 아이 보셨나요? 파란 외투에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딸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축제장의 중앙에는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민수는 자신의 목소리가 묻혀가는 것을 느꼈어요. 지은아, 제발 대답해줘. 그의 목소리는 갈수록 떨리고 커졌습니다. 딸을 찾겠다는 절박함이 그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민수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며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딸이 사라졌어요. 파란 외투를 입은 8살 여자아이예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경찰은 축제장 전체를 수색했지만 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축제장 주변을 계속 헤맸습니다. 어디선가 딸이 아빠라고 부를 것만 같았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바람뿐이었습니다. 지은아,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민수는 길가에 주저앉아 끝없는 자책과 슬픔 속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강원도의 겨울 축제장에서 딸을 잃었던 그날 이후 김민수의 삶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지은이 사라진 첫날부터 민수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음식을 입에 넣는 것조차 힘들었죠. 그의 머릿속엔 온통 딸의 얼굴과 목소리뿐이었어요. 지은을 찾겠다는 그의 의지는 단단했어요. 축제장 주변은 물론 인근 마을과 도시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민수는 경찰과 함께 CCTV를 뒤졌고 마을 곳곳에 전단지를 붙이며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혹시 이 아이를 보셨나요? 파란 외투에 검은 모자를 쓴 8살 여자아이예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고개를 젓는 동작뿐이었어요. 민수는 방송국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는 프로그램에 딸의 사연을 올렸고 텔레비전에 나와 직접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지은아, 아빠야. 너가 어디 있든지 꼭 찾을 거야. 제발 잘 지내고 있어야 해. 방송을 본 시청자 중 몇몇이 제보를 해줬지만 대부분은 헛된 희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매번 실망감을 마주할 때마다 민수는 더욱 지쳐갔어요. 그렇게 1년, 2년, 5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딸을 찾는 일에만 매달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경찰 수사는 미궁에 빠졌고 새로운 단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어느 날 민수는 자신의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다이어리에는 지은을 찾기 위해 했던 노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전단지를 붙였던 장소, 만났던 사람들, 경찰과의 대화 내용, 그리고 제보 전화들. 그는 자신이 딸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헛되었는지도 깨닫게 되었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은이를 찾을 수 없는 걸까? 그는 딸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스스로를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그날 딸을 혼자 두었을까? 왜 조금만 더 조심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며 잠을 이룰 수 없게 했습니다. 밤이면 딸의 사진을 품에 안고 혼자 울었고 딸을 부르며 흐느꼈어요. 민수의 삶은 점점 더 고독해져 갔습니다. 딸을 찾겠다는 의지로 가까운 지인들과도 연락을 끊고 사람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지은의 실종이 민수의 삶에 남긴 흔적은 너무도 깊어서 그를 온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민수는 매년 겨울이 올 때마다 지은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의 겨울 축제 소식을 들을 때면 그의 가슴은 더욱 아려왔어요. 그는 겨울이 올 때마다 딸과 함께했던 짧은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지은이 웃으며 얼음 미끄럼틀을 타던 모습, 눈사람을 만들며 자랑하던 표정, 그리고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을 맛있게 먹던 모습들. 그 모든 기억이 민수의 마음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어요. 민수의 집 한편에는 지은의 물건들이 여전히 놓여 있었어요. 어린 시절의 사진, 지은이 쓰던 작은 가방, 그리고 그녀가 좋아했던 인형. 그 물건들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민수에게는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가끔씩 그 물건들을 바라보며 딸과의 기억을 되새겼어요. 지은아,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혹시 날 기억하고 있을까? 그가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희미한 희망이었어요. 언젠가는 지은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희망만이 민수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그 희망조차도 점점 희미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좋은 아버지였을까? 지은이는 나 용서할까? 그 질문들은 답을 알 수 없는 채로 민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고 지은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끊임없이 자책했어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민수는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고 그는 지은의 기억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는 딸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언젠가 다시 딸을 만나게 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점점 지치고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남아 있었죠. 그렇게 민수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길었던 3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지은을 잃어버린 강원도의 겨울 축제는 민수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남긴 장소였습니다. 매년 겨울이 올 때마다 그는 그날의 기억과 씨름해야 했어요. 눈 덮인 풍경, 축제의 소란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딸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강원도에서 다시 겨울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역 방송에서 축제 홍보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죠. 눈으로 만든 거대한 조각상과 얼음 미끄럼틀, 가족들이 함께 썰매를 타는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민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전 지은과 함께했던 마지막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눈이 가득 내린 겨울이었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축제장이었습니다. 민수는 TV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혹시 마음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지은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이미 오랫동안 포기했지만 그곳은 지은과의 마지막 기억이 남아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했어요. 한 번쯤 다시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딸과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야. 민수는 준비를 마치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겨울 축제는 여전히 화려하고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축제의 떠들썩한 분위기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축제장을 둘러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으로 만든 조각상들, 얼음 미끄럼틀, 그리고 포장마차의 따뜻한 음식 냄새. 모든 것이 그날과 똑같이 느껴졌어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여긴 여전히 그대로구나. 민수는 중얼거리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축제장을 거닐던 민수는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음악은 맑고 따뜻했으며 어딘가 익숙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음악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눈으로 덮인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야외 무대가 보였습니다. 무대 위에는 한 여성이 서서 노래를 부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조명이 비추는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민수는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했고 그 순간 그의 가슴은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이 목소리는 설마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또렷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민수의 아내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민수는 무대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무대 가까이 다다랐을 때 그는 노래를 부르려는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은이 맞지? 지은아, 내 방은 고요하니 멈춰진 시간 속에 창밖엔 바람 소리뿐 텅 빈 마음 가득 차네. 숨결마저 막혀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아버지의 검은 꽃소리 내 맘을 어루만지네. 지은아, 살아있었구나. 지은아, 어디에 있었던 거니? 왜 이제 나타난 거야? 아버지 긍휼 속에서 내 길을 비춰주시옵소서. 갈 곳을 잃은 이 맘을 그 선율로 감싸주소서.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한 이 몸을 노래로 건져주소서. 어둠 속에 비추던 등불 이젠 희미하니 나를 부르던 목소리도 허공에 메아리 되어 흩어지네. 멀어지네. 아버지의 줄 위에서 가라카나 울려 퍼지면 내 맘은 다시 숨을 쉬네. 노래를 부르던 지은은 갑작스러운 민수의 행동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민수와 마주치는 순간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노래는 계속되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서로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딸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 역시 자신을 바라보는 남자가 어린 시절 잃어버렸던 아버지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지은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아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은 민수 앞에 서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지은과 민수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그리움과 슬픔 때문에요. 민수는 딸의 온기를 느끼며 꿈인지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너가 맞니? 정말 지은이니? 그는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은 눈물 속에서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나예요. 지은이에요. 그 순간 민수는 30년의 세월이 모두 허물어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딸을 품에 안은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은 민수가 기억하던 8살 때의 손이 아니었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내가 얼마나 널 기다렸는지 몰라.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누구보다 깊었어요. 지은 역시 감정이 북받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지은에게도 큰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와의 재회는 그녀에게 있어 가장 간절히 바랐던 순간이었죠. 아빠, 나도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며 감동적인 순간에 함께했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그들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지은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만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세월을 메우려는 듯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수와 지은은 축제장 한쪽의 벤치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딸을 똑바로 마주보고 싶어 얼굴을 가까이 하고 말했어요. 지은아,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때 너가 거기 없었니?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미안함, 그리고 그동안의 죄책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빠가 화장실에 간 사이 어떤 아저씨가 저를 데려갔어요. 처음엔 그냥 안내해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은 쉽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데리고 멀리 갔어요. 그리고 결국 제가 길을 잃게 됐어요. 그 후엔 보육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민수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그때 널 좀 더 잘 지켰어야 했는데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은 딸의 손을 더욱 꽉 쥐었어요. 지은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잘못 아니에요. 그때는 아빠도 몰랐잖아요. 그리고 저는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아빠를 만났으니까요. 지은은 조용히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보육원에서 자랄 땐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엔 아빠가 곧 나를 데리러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창문 앞에 앉아서 아빠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희망이 점점 흐려졌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 진심도 느껴졌습니다. 아빠를 기다리지 말라는 보육원 선생님의 말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아빠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민수는 그런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아, 아빠가 너를 더 빨리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상상도 못했구나.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빠도 저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빠를 원망할 수 없었어요. 지은은 자신의 성장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면서도 저는 항상 아빠를 잃어버린 그날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 아빠를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빠의 흔적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아빠와의 마지막 기억이 있는 이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일이었어요. 민수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너가 이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구나. 혹시라도 내가 널 알아볼 수 있을까 싶어서.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아빠. 제가 노래를 부르면 혹시 아빠가 제 목소리를 듣고 알아봐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민수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잊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은아,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거니? 어릴 적엔 그런 걸 배울 기회가 없었잖아. 지은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빠, 기억 안 나세요? 아빠가 어렸을 때 거문고를 연주하면서 엄마가 노래를 부르던 거요. 그 말에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땐 너가 2살, 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어요. 그때의 기억이 저한테는 정말 특별했어요.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와 아빠가 거문고를 타던 소리가요. 그 소리가 너무나도 그리웠어요. 보육원에서도 밤마다 아빠가 거문고 연주를 들려주던 기억을 떠올리곤 했어요. 민수는 딸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래, 그때 아내가 노래를 부르고 내가 검은고를 연주하던 날들, 그게 너에게 그렇게 중요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니. 그 후로는 내가 검은고를 한 번도 치지 않았어. 내 엄마가 떠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다시 검은고를 잡을 수 없었거든. 지은은 민수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때 거문고를 연주했던 기억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됐어요. 아빠의 연주 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서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제 마음을 위로했어요. 두 사람은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갔습니다. 민수는 딸이 보육원에서 얼마나 고된 시간을 보냈는지 알게 되었고, 지은은 아버지가 그녀를 찾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지은아, 내가 너 곁에 있었더라면 너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민수는 딸의 손을 붙잡고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빠,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까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다 하면 돼요. 민수는 딸의 긍정적인 태도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이 얼마나 아쉬운지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놓치지 말자. 너가 아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겐 충분하니까.
지은은 그 말을 듣고 환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이제 검은고를 다시 연주해 보세요. 그 소리를 듣는다면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민수는 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오랜 시간 동안 묵혀두었던 검은고를 다시 꺼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지은은 강원도의 축제장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눈이 소복이 쌓인 축제장의 풍경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어요. 민수는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리고 그녀의 손을 느끼며 오랜 세월의 아픔이 서서히 치유되는 것을 느꼈어요. 지은 역시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새로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가요. 지은의 말에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가 함께 채워나가자. 그동안 못했던 것까지 다 하면서 말이야. 그날 밤 축제장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와 두 사람의 웃음은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와 지은에게 있어 그날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딸의 집으로 가는 것이 조금 어색했지만 지은의 손을 잡고 나서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빠, 이제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요. 우리 가족이랑 같이요. 지은의 따뜻한 말에 민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의 집은 도시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사위와 손자는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진입니다. 지은의 남편은 정중히 인사하며 민수를 반겼습니다. 손자 준이는 할아버지를 처음 본 것에 신기한 듯 민수의 옆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준이에요. 민수는 작은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준이야. 만나서 반갑다. 민수는 지은의 가족과 함께 지내기 시작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점도 많았지만 준이와 서진의 따뜻한 환영에 점차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특히 준이는 민수에게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제가 만든 그림이에요. 준이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민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민수는 손자의 재능을 칭찬하며 말했어요. 우리 준이는 정말 잘 그리는구나. 나중에 훌륭한 화가가 되겠어. 준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민수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손자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보드게임을 하며 웃음소리를 되찾았어요.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민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빠, 요즘은 잘 지내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딸의 배려에 감사해 했어요. 지은아, 너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너무 고맙다. 내가 너희 집에 와서 정말 잘한 것 같구나. 민수는 지은과 함께 지내며 잃어버린 시간을 천천히 채워갔어요. 아버지와 딸로서 하지 못했던 많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어요. 지은은 보육원 시절의 일, 결혼 후의 삶, 그리고 준이를 키우며 느꼈던 행복과 어려움을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아빠, 준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작고 따뜻한 아이를 제 품에 안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너무 두렵기도 했어요. 내가 과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부족해서 준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끊이질 않았어요. 준이가 태어나고 몇 달 동안은 정말 정신없이 바빴어요. 밤마다 울고 잘 먹지도 못하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헤맸거든요. 그래도 준이가 처음 웃어준 날 그 모든 게 다 잊히더라고요. 작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방긋 웃는데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아빠. 준이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건 제가 아빠를 정말 많이 닮았다는 거였어요. 준이를 돌보면서 제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는지, 또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더 많이 느끼게 됐어요. 아빠가 준이처럼 어린 저를 어떻게 키우셨을까 생각하니까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아빠가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이 사람이랑 둘이서 함께 했는데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빠는 혼자서 저를 위해 모든 걸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빠가 준이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준이가 아빠를 만나면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준이가 처음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연습하던 시기였죠. 그때 제가 준이에게 말했거든요. 준이야, 할아버지가 정말 멋지신 분이셔. 언젠가 너도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울컥했어요. 아빠가 준이와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서요. 그래도 언젠가는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힘든 일이 있어도 더 힘을 내며 살아왔어요. 민수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얼마나 강인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아빠,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다 아빠 덕분이에요. 지은은 아버지의 눈을 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아빠가 저를 사랑했던 기억이 저를 지탱해줬어요. 그게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민수는 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자랑스러운 건 바로 너야, 지은아. 시간이 흘러 민수와 지은은 특별한 날마다 강원도의 겨울 축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두 사람에게 아픈 기억을 되새기는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장소가 되었어요. 지은은 그곳에서 여전히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했어요. 민수는 그런 딸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그동안의 아픔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 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거문고 연주를 준비했어요. 무대 위에서 그녀는 거문고를 타며 어머니가 불렀던 옛 노래를 불렀어요. 민수는 객석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에게는 이 순간이 30년 전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을 다시 떠올리게 했어요. 지은아, 이렇게 멋진 딸로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지은은 무대가 끝난 뒤 아버지에게 와서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이 노래는 아빠가 그리워서 아빠가 저에게 주셨던 사랑을 기억하며 불렀어요. 앞으로도 아빠를 위해 많이 들려드릴게요. 민수는 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가 들려주는 이 소리가 나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큰 위로야. 민수는 지은과 함께 살아가며 매일이 새로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준이와 함께 보내는 나날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었어요. 준이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할아버지에게 자랑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는 우리 같이 연 날리러 가요. 준이의 말에 민수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손자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지은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민수에게 잃어버린 30년을 보상받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홀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딸과 손자 그리고 지은의 남편이 만들어주는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민수는 마침내 오래된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지은아, 너가 내 곁에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지내자. 민수의 말에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 저도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민수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 안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오랫동안 꿈꾸던 행복이구나. 그는 비로소 잃어버렸던 평화를 되찾은 듯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고 그 시간은 서로를 위해 존재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따뜻한 멜로디로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제 삶은 고요한 시골 마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혼자가 된 지도 꽤 오래됐어요. 남편은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제게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아이입니다. 제 아들 준호는 참 눈이 맑고 웃음이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그 맑은 웃음소리는 제 삶의 가장 큰 위안이었고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준호는 5살이었어요. 그 시절 준호는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길 위를 깡충깡충 뛰며 걷던 아이였습니다. 항상 엄마 곁에 붙어 다니면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뭐 할 거예요? 제가 밭에서 일을 하면 옆에서 흙장난을 하며 까르르 웃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때는 세상이 참 평화롭고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서 가장 평범했던 어느 날, 그 행복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준호와 함께 마을 시장에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집안일을 마치고 준호 손에 작은 바구니를 들려주며 길을 나섰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고 준호는 늘 그 풍경을 좋아했어요. 손을 꼭 잡고 다녔지만 호기심 많은 아이였기에 눈에 보이는 것마다 물어보곤 했습니다. 엄마, 저건 뭐예요? 저건 감이지. 맛있는 거야. 그럼 우리 감사해요. 준호가 저를 끌어당기며 해맑게 웃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저는 그 말에 웃으며 감을 사러 갔습니다. 상인과 값을 흥정하며 잠깐 준호의 손을 놓았던 게 그날의 시작이었습니다. 겨우 몇 초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땐 준호가 제 곁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장난기가 많아서 자주 숨바꼭질을 하곤 했으니까요. 준호야. 시장 한복판에서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저는 장사를 하던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5살 남자아이 못 보셨나요? 키는 이만하고 흰 셔츠에 파란 바지를 입었어요. 모두들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부터 제 심장은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장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며 준호를 찾아다녔습니다. 준호야, 어디 있니? 엄마 여기 있어. 목이 쉬도록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시장 주변 골목까지 뒤졌지만 준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돕던 몇몇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어디론가 멀리 간 건 아닌지 경찰에 연락해봐요. 저는 허둥지둥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제 아들이요 5살인데 시장에서 잃어버렸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밤이 되어서도 저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며 준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제발 대답 좀 해줘. 그 목소리가 스스로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질 때까지 불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풀리고 눈물이 쏟아져 더는 걸을 수도 없었어요. 벤치에 주저앉아 아이가 사라진 순간부터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계속 되짚었습니다. 왜 그때 손을 놓았을까? 내가 준호를 더 잘 붙들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 자책은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준호는 그날 이후로 제 곁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준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맑고 밝던 아이가 세상 어디에 있을지, 잘 지내고 있을지, 아니면 제 곁을 그리워하고 있을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날 준호를 잃었던 순간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제 손에서 빠져나간 준호의 작은 손, 그리고 사라져버린 그 아이의 뒷모습은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남아있지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준호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제 마음은 아이를 찾는데 온통 쏠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저를 도와줬어요.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모두들 위로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저는 매일 시장에 나갔습니다. 준호가 다시 그곳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같은 길을 수없이 걸었고 같은 가게들 앞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혹시 제 아들 못 보셨어요? 5살이고 그날 흰 셔츠에 파란 바지를 입었는데요. 처음엔 상인들도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도와줬습니다. 아직 못 봤어요. 어쩌면 근처가 아니라 멀리 갔을 수도 있어요. 경찰이 알아봐 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아직 못 찾으셨어요? 이제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경찰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혜 씨. 근처 CCTV도 확인하고 목격자도 찾아볼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그들은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담당 형사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정혜 씨, 혹시라도 아이가 멀리 갔거나 누군가 데려갔다면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의 희망이 한꺼풀 벗겨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분명 어딘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전단지를 만들어 온 동네에 붙였습니다. 가로등 기둥에도 마을 버스 정류장에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장 입구에도 전단지를 붙이며 다녔습니다. 전단지에는 준호의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었어요. 5살 남자아이를 찾습니다. 이름은 준호. 키는 약 100cm. 흰 셔츠에 파란 바지를 입었습니다. 보신 분은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종이를 붙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전단지를 하나라도 더 붙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준호를 보고 연락을 줄까봐 매일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거의 오지 않았고 온다고 해도 잘못 본 거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여성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아이가 공원에서 놀고 있는 걸 본 것 같아요.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녀가 말한 공원으로 달려갔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준호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준호는 없었습니다. 그때 제 몸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방송국에도 사연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준호를 찾고 있다는 사연을 소개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제 사연은 라디오와 지역 뉴스에도 소개됐습니다. 5살 남자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가 아들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를 본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송을 들으며 저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누군가 준호를 봤다는 연락이 오길 바라며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저를 안타까워했던 이웃들은 점점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혜야,
이제 그만 마음을 접어. 준호가 살아있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포기하라는 말이 제 아들이 세상 어딘가에 없을 수도 있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이웃들도 친척들도 그리고 경찰도 열심히 나섰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둘씩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고 제 아들을 찾는 일에 시간을 계속 쏟을 수 없었겠지요. 처음에는 그들의 뒷모습이 서운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제 아들은 소중하지 않았겠지요. 소중한 건 오직 저와 제 남편에게만이었으니까요. 그 시절 남편도 많이 지쳐갔습니다. 그는 준호를 찾으려는 제 열망을 이해했지만 자신의 몸과 마음도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말을 아꼈고 집 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정혜야, 이제 우리도 현실을 받아들이자. 준호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다고 믿자. 그래야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제게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요. 나는 준호가 살아있다는 희망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남편의 시들어가는 얼굴을 보며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저를 배려하느라 힘든 내색도 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하다가 몸이 망가진 것이었지요.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저는 제 아들을 찾고 싶다는 마음을 접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정혜야,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너는 준호를 위해서 살아줘. 그 말이 제게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고 무거운 책임이 되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에 남은 것은 남편과 준호의 흔적들 뿐이었고 그 흔적들은 저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호의 방에는 여전히 그의 작은 옷과 장난감이 남아 있었고 그것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이웃들은 저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준호를 잃은 제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위로의 말은 현실적인 조언으로 변해갔어요. 정혜 씨, 이제는 그만 잊으세요. 준호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정혜 씨도 자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준호를 찾지 않으면 제 삶은 아무 의미도 없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몸도 마음도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밤마다 준호를 찾는 악몽을 꾸고 깨어나면 텅 빈 집에서 홀로 눈물을 삼키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준호를 잃지 않았을까? 자책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대답은 나오지 않았고 그저 깊은 고통만 남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몸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전단지를 붙이려 해도 손이 떨렸고 거리를 돌아다니기에는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한 번은 길에서 기운이 다해 쓰러졌어요. 길가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혜야, 이제 그만하자. 너가 아무리 애써도 준호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너도 더는 버틸 수 없어. 그렇게 저는 준호를 찾는 일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포기라기보다는 제가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준호가 어딘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희미한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사라지지 않는 작은 불씨처럼 말이죠. 삶은 계속 흘렀고 저는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가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잃은 그날의 기억은 제게서 결코 떠나지 않았어요. 준호의 웃음소리, 작은 손의 따뜻한 감촉, 그리고 그의 마지막 모습이 제 가슴 한구석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 무게를 짊어지며 살아가는 것이 제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몸이 참 피곤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을 오래 했어요. 고단한 하루였지만 그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늦은 밤 버스를 탔습니다. 이 시골 마을의 버스는 밤이 되면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운행하는 버스도 몇 대 없고 사람들 대부분은 저녁이면 집에 머물렀으니까요. 버스에 올라탄 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몸을 기댄 순간 피곤함이 몰려왔어요. 온몸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것도 금세 흐릿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이 감겼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피곤한 몸으로 버스를 탄 게 잘못이었을지도 몰라요. 버스는 고요하게 달렸습니다. 바퀴가 도로를 스치는 소리가 일정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저를 더 깊은 잠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그날 하루를 떠올리며 스르르 잠에 빠졌습니다. 사실 버스 안에서 잠드는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피곤한 날이면 졸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버스가 어디까지 갔는지도 내가 얼마나 오래 잠들어 있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할 만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잠든 동안 어떤 꿈을 꿨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기억이 떠오른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준호의 웃음소리, 그 작은 손의 따뜻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호의 이름을 부르며 헤맸던 그날의 기억이 어렴풋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저는 그날처럼 또다시 준호를 찾아 길을 헤매는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잃은 후로 제 삶은 그리움과 후회로 가득 찼고 준호는 제 꿈속에서도 항상 제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더 희미해졌고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눈을 떴다면 마을 끝자락을 지나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겠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제 몸은 마치 한없이 가라앉는 물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버스의 흔들림과 함께 몸이 약간 기울었을 때도 저는 깨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피곤함은 제 몸을 완전히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버스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다른 승객이 거의 없었으니 당연했죠. 엔진 소리와 바퀴가 도로를 스치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느 순간 버스가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현실과 꿈 사이에 어딘가를 떠돌고 있었어요. 꿈속에서는 준호가 어릴 때처럼 제 손을 꼭 잡고 웃으며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엄마, 여기 너무 좋아요. 같이 가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버스가 정차한 것을 느끼지 못했고 누군가가 제게 말을 걸어올 때까지 여전히 꿈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어깨에 닿는 부드러운 손길과 함께 저를 깨우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종점입니다. 이제 내려가셔야 해요. 낯익으면서도 어딘가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잠에서 덜 깨어난 상태로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니 한 남자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어두운 조명 아래 희미하게 보였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얼굴,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보았던 준호의 얼굴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게 아니라 그가 제 아들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똑같았죠. 준호야. 떨리는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어요. 눈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은 제 기억 속 준호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확신할 수 있을 만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누구시죠?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무언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 다시 한번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저를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제 아들, 준호가 분명한데 그는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듯 멍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그는 제가 이상해 보였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 따뜻한 목소리는 여전히 익숙했어요. 준호가 어릴 적 저를 부르던 그 음성이 시간이 지나 더 깊고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낯설음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또 한 번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너무도 익숙해서, 너무도 준호와 같아서. 그가 다시 돌아서려는 순간 저는 급히 그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그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가늘게 떨렸습니다. 혹시 이름이 뭐예요?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김준호입니다. 그런데 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분명 제 아들이 맞았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든 게 일치했어요. 그런데 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준호라는 이름 참 잘 어울리네요.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저는 가족이 없어요. 왜 그러시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족이 왜 없을까? 설마 혹시 정말 그런 걸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그렇군요. 미안해요. 그냥 어쩐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무도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기쁨과 슬픔, 혼란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제 아들이 살아있었고 제 눈앞에 서 있었는데 그는 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저를 가장 아프게 했어요. 버스 기사가 다가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겨우 고개를 들고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놀랐을 뿐이에요. 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돌았어요. 준호는 왜 저를 기억하지 못할까? 그가 말한 고아원이라는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저는 결심했어요. 그를 다시 만나야 한다고. 그리고 그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요. 저는 아직 그가 제 아들이라는 확신을 잃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다시 아들을 되찾겠다는 희망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시 그가 운행하는 버스를 찾아갔어요. 전날의 혼란스러운 만남 이후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준호를 다시 만날 생각에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어제처럼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무엇이든 해야만 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저는 그가 몰고 오는 버스를 보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꼭 진실을 이야기하자. 어떻게든 그를 설득해서 내 이야기를 들어보게 해야 한다. 버스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저는 서둘러 올라탔어요. 어제와 다르지 않은 그의 얼굴이 보였을 때 마음이 이상하게 아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뵌 아주머니시죠? 그가 먼저 저를 알아봤어요. 여전히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저를 가족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 미소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네. 어제 제가 실수했죠. 혹시 그동안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지 궁금했지만 말씀하시기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의 차분한 대답이 오히려 더 가슴을 찌르는 듯 했어요. 제가 왜 그리도 쉽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는지 스스로 원망스러웠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혹시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많이 기억하시나요?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잠시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릴 적 기억이요? 사실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고아원. 그 단어가 제 귀에 꽂히는 순간 마음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준호는 자신이 고아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의 기억이 사라진 걸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저는 그의 말 속에서 아프고 외로운 과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저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어요. 그 고아원이 어디인지 기억나시나요? 언제쯤부터 그곳에 계셨는지도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대여섯 살쯤부터요. 그 전의 기억은 희미해요. 왜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가 고아원에 들어간 시점은 제가 준호를 잃어버린 그 해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저는 점점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의 이야기를 더 들으려 애썼어요. 그렇다면 혹시 그 고아원에서 어떤 기억이 남아있나요? 예를 들어 당신을 그곳에 데려다 준 사람이라든가.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 제가 많이 울었던 것 같긴 해요.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무서워서요. 하지만 금방 익숙해졌어요. 그때는 제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참아왔던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제 아들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 남아 고아원에서 울고 있었다니요. 저는 그를 찾으려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그는 어쩌면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버텨왔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힘드셨겠어요. 저는 겨우 그 말을 꺼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제게는 너무나 아프게 들렸어요. 그는 이미 자신이 부모 없는 아이로 살아가야 했던 운명을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는 고아가 아니었고 저는 그의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그에게 말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무언가에 붙잡힌 듯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가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가 제 이야기를 듣고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어요. 버스가 종점에 도착하자 그는 다시 한번 저를 보며 말했어요. 오늘도 이곳이 종점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야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어요. 혹시 어릴 때 부모님을 잃기 전에 이름에 대해 뭔가 들었던 적이 있나요?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늘 준호라고 불렸어요. 그 이름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제 과거를 물으시는 건가요? 그의 물음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저는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냥 왠지 당신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아서요. 고마워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버스에서 내려갔고 저는 그 자리에 앉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잃어버린 세월 동안 제 아들이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의 버스를 탔습니다. 마치 하루라도 그를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매번 그를 마주할 때마다 진실을 말하려던 용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늘 친절했지만 저를 가족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낯설음이 저를 더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들 준호가 제 앞에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건 제가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그가 믿어주길 바라기로요. 버스에 올라탄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운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타들어가고 손이 떨렸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준호에게 어머니라고 말하는 일이 이렇게 두려운 일이었을 줄 몰랐어요. 버스가 종점에 도착했을 때 그는 늘 그렇듯이 제게 조심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내려가셔야 해요. 저는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오늘은 제가 꼭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잠시 당황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자리에 앉은 채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이름이 준호라고 했죠. 그리고 어릴 적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고요. 혹시 그 전의 기억이 조금이라도 떠오르지 않나요? 아주 어릴 적 5살 때쯤.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말씀드렸듯이 그 시절 기억은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왜 그러시죠?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제 말을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는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그의 눈이 놀란 듯 크게 뜨였습니다. 그는 말을 잃은 듯 저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라니요? 저는 부모님이 없다고 들었어요. 어릴 적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고요. 저는 그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가 5살 때 우리가 시장에서 서로를 잃어버렸어. 그날 이후 나는 너를 찾기 위해 온 마을을 헤맸고 경찰에도 신고했어. 하지만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어. 너를 잃어버린 내 잘못이야. 내가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제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늘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의 말을 끊으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준호야. 한 번만 날 믿어봐. 우리가 진짜 가족인지 확인해보자. DNA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잖아.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저도 확인해보고 싶어요. 며칠 후 우리는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DNA 검사를 진행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저에게 너무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며칠 동안 저는 매일매일 불안과 희망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그가 준호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아들이 맞았습니다. 그가 아니라고 해도 저는 끝까지 그를 제 아들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 병원에서 우리를 부른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제 심장은 미칠 듯 뛰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두 분의 유전자 일치율을 확인한 결과 모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의자에서 몸이 풀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정말 사실인가요? 제가 정말 어머니의 아들이라고요? 저는 그의 손을 붙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준호야. 너가 내 아들이야. 엄마가 정말로 미안하다.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만 손끝에서 느껴지는 결과지의 감촉만이 현실임을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어릴 적 제 손을 꼭 잡던 그 따뜻한 손과는 달랐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는 손을 빼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경계하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어머니 아들이라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나요? 왜 이제야 저를 찾으신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아픔, 그리고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찾으려고 정말로 모든 걸 다 했어. 너가 사라졌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어. 경찰서에도 수없이 다녔고 전단지도 만들어서 온 마을에 붙였어. 방송국에도 사연을 보냈고 매일 너를 찾으러 돌아다녔어. 하지만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어. 너를 잃어버린 그날부터 엄마는 정말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단다. 저는 말을 하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죄책감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는 너가 살아있다는 희망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어. 너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내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정말 고맙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저를 바라보는 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제 부모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님이 찾아와 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 저는 그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가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주저했습니다. 그저 손을 놓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제는 엄마가 옆에 있을게. 늦었지만 너가 혼자였던 그 시간들을 엄마가 조금이라도 채워줄게.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저를 어머니로 부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도 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그를 만나러 버스 정류장에 찾아가면 그는 언제나 버스를 세우고 저를 태워줬습니다.
운행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 동안 우리는 마을 근처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지만 몇 가지 단편적인 기억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5살쯤이었을 때 감나무 밑에서 놀던 기억이 나요. 그게 어릴 때의 유일한 행복한 기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기억인지 아니면 제가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감나무라니 그건 분명히 우리 집 근처에 있던 큰 감나무를 말하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건 만들어낸 기억이 아니야. 준호야, 너가 5살 때 우리 집 앞마당에 큰 감나무가 있었어. 너가 항상 그 아래에서 놀곤 했지?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그게 진짜 기억이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준호야. 엄마는 너가 그 나무 밑에서 놀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해. 감이 주렁주렁 열리면 너가 작은 손으로 따겠다고 애를 썼지. 엄마가 너를 안아 올려서 감을 따게 해줬던 것도 기억나. 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어딘가 아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기억이 진짜였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동안 제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모든 게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혹시 그동안 힘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싶어. 그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망설임과 혼란이 엿보였어요. 저도 그가 쉽게 말할 수 없는 기억들을 꺼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었기에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아원에 있었을 때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거기에는 저 같은 아이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해할 수 없었겠죠. 다들 각자의 상처가 너무 커서 자신조차 돌보기 힘들었으니까요. 그의 말이 시작되자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담담하게 자신의 지난 세월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고아원에 갔을 땐 정말 무서웠어요.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그리고 내 상황을 설명해주는 어른들, 그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그저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곧 데리러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가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는 동안 저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저를 데리러 오지 않는 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했고,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된 건지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무감각해졌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를 버렸다는 생각에 익숙해지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내어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절대 버린 적이 없단다. 너가 그렇게 생각했다니.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그땐 그게 전부였어요. 고아원에서는 모든 게 철저히 규칙적이었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했어요. 처음에는 그 규칙이 싫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니까 그게 오히려 제가 버티는 데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감정을 억누르고 그냥 그날그날 해야 할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의 외로움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느껴졌습니다.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서로를 의심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깊이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냥 겉으로만 잘 지내는 척했죠.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를 그렇게 혼자 두지 않았어야 했어. 너가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그는 제 손을 느긋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혼자 있었던 것도 제 삶의 일부였고, 그것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거니까요. 물론 쉬운 시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강해지려고 했던 것도 그 때문이에요. 그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자신을 다독이며 버텨왔는지 느껴졌습니다. 강해지려고 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말해줄래?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는 아이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부모를 기다리며 울 때 저는 울지 않으려고 했어요. 고아원에서 아무리 혼날 일이 생겨도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마음속으론 너무 힘들었지만 겉으로는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냥 제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혼자 고군분투하며 자신을 보호하려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정말 강한 아이였구나.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옆에 있을게. 더는 혼자 강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 실감이 나요. 아직 어색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있다는 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를 꼭 안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이제 내 곁에 있을게. 늦었지만 우리가 함께할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잃어버린 세월을 조금씩 채워가자. 그 순간 준호는 처음으로 제 품에 스스로 안겼습니다. 그는 마치 어릴 적 그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고 저는 다시 아들을 찾은 어머니로서 그를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는 저를 점점 더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버스 기사로 일하면서 쌓은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고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마침내 자신의 고향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삶과 과거, 그리고 저와의 관계를 받아들이기 위해 천천히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기억과 마주하고 자신의 뿌리를 되찾는 과정이었기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 마을이 제가 어릴 적 살았던 곳인가요? 그날 버스를 타고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준호야. 이곳이 너가 5살까지 살았던 곳이야. 너가 항상 뛰어놀던 길도, 우리가 함께 걸었던 숲길도 모두 이곳에 있단다. 마을에 들어서자 준호는 조금씩 걸음을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주변 풍경을 천천히 훑으며 어딘가 익숙한 기억을 떠올리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이 길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아주 어릴 때 꿈속에서 본 것 같은. 그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걸으며 기다렸습니다. 그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싶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준호를 낯설게 여겼습니다. 좁은 시골 마을에서 외부인이 방문하면 모두가 금방 알아채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준호를 소개하며 이 아이가 바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제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의 표정은 놀람에서 따뜻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혜 씨, 정말로 그 아이가 맞나요? 준호가 살아 있었어요? 마을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놀란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준호가 맞아요. 제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준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준호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참 잘생기고 총명하던 아이였는데 이렇게 커서 돌아오다니 정말 기적이네요. 그 말에 준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많이 낯설죠? 그래도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날 저는 준호와 함께 마을 곳곳을 걸으며 그에게 그의 어린 시절을 들려주었습니다. 여기가 너가 항상 뛰어놀던 마을 회관이야. 여기서 너가 다른 아이들과 공기놀이를 하곤 했지. 그리고 저 나무 보이지? 저 나무 밑에서 너가 낮잠을 자곤 했단다. 준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심스레 나무를 만졌습니다. 정말 여기서 제가 놀았었나요? 왠지 모르게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를 데리고 마을 앞 개울가로 갔습니다. 여기는 너가 물놀이를 좋아했던 개울이야. 여름이면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곤 했지. 돌멩이를 던지면서 물을 튀기며 깔깔대던 내 웃음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아. 그는 개울물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물소리 정말 익숙하네요. 어릴 때 꿈속에서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꿈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과 준호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준호도 그들의 따뜻한 환대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준호에게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음을 짓곤 했습니다. 너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어. 감나무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버티던 기억나니? 준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르신들 말씀을 들으니 제가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과일을 나눠주거나 잔일을 도우며 점점 그들과 친해졌습니다.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준호는 다시 자신의 고향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준호를 가족처럼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준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오래된 감나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무 정말 제가 기억하던 그 나무인가 봐요. 잎사귀의 모양이나 나무 껍질의 느낌까지도 낯설지가 않아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준호야. 이 나무가 너와 엄마를 이어줄 끈 같은 거야. 너가 항상 이 나무 밑에서 놀았던 기억이 엄마에게는 가장 소중한 추억이란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나무 아래에 서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돌려받으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여기로 돌아오길 잘했어요. 이곳이야말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준호와의 잃어버린 세월을 조금이나마 되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고아가 아니었고 저 역시 더 이상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절망 속에 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준호와 저는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길었지만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더 가까이에서 서로를 보듬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가족으로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준호도 저도요. 그는 버스기사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이제는 어머니 곁에서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던 그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저는 준호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그동안 버스에서 긴 시간 혼자 보내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싶었거든요. 그 일이 준호를 지탱해준 만큼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준호는 마을에서 자리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을 돕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죠. 논에서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거나 고장난 농기계를 고쳐주는 일처럼요. 그는 조용하지만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준호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됐어요. 어느 날 준호가 저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제가 여기서 계속 살아가려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의 질문에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너가 잘하는 걸 찾으면 좋겠지. 하지만 무엇보다 너가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일이란 그런 거니까.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고민과 설렘이 엿보였어요. 그는 마을의 작은 공터를 둘러보며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몇 날 며칠을 혼자 돌아다니며 고민하더니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마을에서 작은 농사를 지어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농사라고? 왜 그런 생각을 했니?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잖아요. 그리고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도 감나무 밑에서 놀았던 게 계속 떠올라요. 그게 제 삶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자연 속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준호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찾으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집 앞 작은 밭부터 시작했어요. 감나무 아래에서 키울 수 있는 작물들을 심으며 준호와 저는 함께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는 점점 농사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밭을 돌보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농부였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그런 준호를 응원했습니다. 정혜 씨 아드님이 참 부지런하네요. 그동안 그렇게 찾으시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을 어르신들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준호는 이제 이 마을의 한 사람이 되었고 모두가 그를 진심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준호와 함께하는 매일이 새로웠어요. 그가 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면 잃어버린 세월 동안 느꼈던 슬픔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면 우리는 마당에 나와 감나무 아래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있으니 참 좋아요. 이제야 제가 정말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야, 엄마도 그래. 너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행복해. 그렇게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외로운 아이가 아니었고, 저는 더 이상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워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비어있던 방 안에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서서히 빛으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40년이라는 긴 세월은 메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는 이제 서로를 향한 애틋한 사랑으로 덮여가고 있었어요. 마을의 감나무는 해마다 주홍빛 열매를 맺었고 그 아래에서 준호와 저는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어머니, 감이 잘 익었네요. 이거 어릴 적에도 이렇게 맛있었을까요? 준호가 웃으며 감을 따서 저에게 내밀 때면 저는 어릴 적 그 아이가 저를 보며 손을 내밀던 순간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땐 너가 더 달콤했지. 제가 농담처럼 말하면 준호는 웃음으로 답했어요. 그 웃음은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대신 채우려는 듯 따스하고 평화로웠어요. 어느 늦여름 저녁, 우리는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축복이라도 해주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제야 제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 마을, 그리고 어머니 곁에서 말이에요. 준호의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에 오래도록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래, 준호야. 너는 이곳이 어울리는 사람이야.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잔잔하지만 깊은 강물처럼 흘러갔어요. 어릴 적 준호가 뛰어놀던 길을 다시 걸으며 그는 자신의 기억을 하나씩 되찾았고 저는 그를 바라보며 오래된 꿈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꽃이 피어난 것처럼 보였어요. 밤이 되면 별빛이 마을을 감쌌고 감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별들 중 하나가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준호의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럴 거야. 준호야, 저 별은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기도했던 시간들이 모여서 빛나는 거야. 삶은 완벽하지 않았고 모든 상처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곁에서 그 상처를 품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준호와 제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준 선물이자 우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끝없이 이어질 거예요.